노트르담의 꼽추 다시 1. 빅토르 위고 지음 원혜영 옮김. 작품 속으로.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1831년에 발표한 비극적 장편 소설이다. 집시 소녀 에스메랄다를 둘러싼 세 남자의 애욕과 갈등을 그렸다. 15세기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 얽힌 여러 인물들의 운명과 프랑스 사회상을 장대하게 묘사하고 있다. 위고의 대표작인 동시에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의 부주교 클로드 프롤로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집시 처녀 에스메랄다에게 연정을 품는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를 구해준 헌병대장 페비스 드 샤토페르를 사랑한다. 클로드 프롤로는 그녀가 보는 데서 페비스를 칼로 찌르고 그녀에게 살인죄를 뒤집어 씌운다. 에스메랄다는 교수형을 선고받는다. 교수형이 집행되는 순간 노트르담 성당의 종지기인 꼽추 카지모도는 그녀를 극적으로 구출해서 성당 안으로 도망간다. 클로드 프롤로는 거리의 집시들을 이용해서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에스메랄다를 빼내려고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다시 경비대를 동원하여 에스메랄다를 사로잡는다. 에스메랄다가 교수형을 당하려는 순간 이 광경을 탑에서 내려다보고 있던 클로드 프롤로를 카지모도가 등 뒤에서 떠밀어 버린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몽포콘 무덤에서 에스메랄다의 해골을 꼭 껴안고 있는 카지모도의 해골이 발견된다. 저자 소개. 빅토르 위고 1802-1885 1802년 2월 26일 프랑스의 부장송에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10살 때 코르디에 기숙학교에 입학하면서 독서와 시 창작에 매료되었고 20살 때 그의 첫 시집인 송가를 발표했다. 3년 뒤에 프랑스 왕실로부터 작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레지옹 도네르 기사 훈장을 수여했다. 7월 혁명의 해인 1830년에는 에르나니의 초연에 즈음하여 낭만파와 고전파 간의 문학사상 유명한 에르나니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에서 낭만주의는 고전주의를 압도하여 이후 1850년경까지 문단의 주류를 차지했다. 1831년 발표한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는 소설가로서의 지위를 완전하게 굳혀주었고 1841년에는 대망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회원이 되었다. 1848년 2월 혁명과 주의 정세의 자극을 받아 인도주의적 경향을 굳혀갔다. 1851년에는 루이 나폴레옹의 쿠데타에 반대하여 국외로 추방을 당하였다. 1870년 보불 전쟁의 패배로 나폴레옹이 몰락한 후 위고는 공화주의 옹호자로서 민중의 열렬한 환호 속에 파리로 돌아왔다. 그 후 국민적 문학가로 추앙받으며 평온한 만년을 보냈다. 그의 죽음은 국장의 예를 받았다. 등장인물 에스메랄다, 아름다운 집시 여인. 그녀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카지모도, 페비스, 클로드 프롤로를 사랑에 빠뜨린다. 그녀의 사랑은 페비스를 향하지만 결국 그 사랑으로 인해 죽게 된다. 카지모도, 애꾸 눈에 귀머거리 꼽추인데다가 추하게 생겼지만 맑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그레브 광장에서 에스메랄다에게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신 뒤 은혜를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준다. 페비스, 파리시의 헌병대장. 에스메랄다의 매력에 빠져 약혼녀를 배신하고 에스메랄다의 사랑을 얻게 된다. 에스메랄다가 누명을 쓰고 교수형에 처하게 되자 결국 그녀를 배신한다. 클로드 프롤로, 노트르담 대성당의 부주교. 에스메랄다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종교적 신념과 인간적 번뇌 사이에서 갈등한다. 클로팽, 카리스마 넘치는 집시들의 왕이다. 에스메랄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랭구아르,
거리의 음유 시인이자 희곡 작가, 작품을 이끌어 나가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제1권 제1편 1장 대공연장. 파리 시민들이 도시와 대학과 마을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은 지도 348년 하고 6달 19일이 됐다. 1482년 1월 6일에 그레브 광장에서는 불꽃놀이가, 브라크 예배당에서는 식목제가, 파리 최고 재판소에서는 연극 공연이 있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수많은 시민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집이나 상점 문을 닫고 지정된 세 곳 중 한 곳을 향해 사방에서 떼를 지어 몰려갔다. 사람들은 파리 최고 재판소의 대공연장에서 열릴 연극 공연과 광인 교황 선발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틀 전에 플랑드르 사신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히 재판소 거리로 모여들었다. 대공연장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방으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이날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대공연장의 아치 모양의 천장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바닥은 검은색과 흰색의 대리석으로 된 포석으로 되어 있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 거대한 기둥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기둥이 아치 모양의 천장을 떠받치고 있었다. 대공연장 주위에는 높은 벽을 따라서 문 사이에, 창문 사이에, 기둥 사이에 프랑스의 역대 왕들의 조각상이 끊임없이 늘어서 있었다. 이 거대한 홀의 한쪽 끝에는 매우 길고 넓고 두꺼운 유명한 대리석 탁자가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끝에는 예배당이 있었다. 대공연장 중앙에 큰 문 맞은편에 금빛 수단을 덮인 단 하나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연극에 초대된 플랑드르 사신들과 고위 관료들을 위해서 복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세워진 특별한 출입구였다. 연극은 평소대로 탁자 위에서 상연될 예정이었다. 연극을 상연하기 위해서 탁자는 아침 일찍 준비되었다. 연극은 재판소에 거대한 시계가 정오를 알리는 12시를 쳐야 시작됐다. 그런데 이 수많은 군중들은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재판소 계단 앞에서 떨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심지어 큰 문지방 맞은편에서 밤을 샜다고 말했다. 군중은 순간순간 점점 빽빽이 들어차서 벽을 따라 줄줄이 늘어서고 기둥 주위로 불어나서 창터까지 뻗어가기 시작했다. 거기에 일단에 즐겁게 떠드는 장난꾸러기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리창을 부수고 대담하게 기둥 위의 장식 부분에 앉아서 거기에서 대공연장에 있는 사람들과 광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농담을 던지고 있었다. 자넨 장 프롤로 뒤 물랭, 이하 장 프롤로 가 아닌가? 온지 얼마나 됐나? 그들 중 한 명이 아칸서스 잎사귀 모양이 장식되어 있는 기둥머리에 매달려 있는 갈색 머리에 잘생기고 심술궂게 보이는 장난꾸러기에게 외쳤다. 제기랄, 장 프롤로가 대꾸했다. 4시간도 더 됐어. 이때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사람들은 각자 몸을 추스르고 자리를 잡고 발돋움을 하고 무리를 지어 앉았다. 그리고 나서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목을 빼고 입을 벌리고 대리석 탁자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1분, 2분, 3분, 5분, 15분을 기다려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무대는 조용했다.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연극을 시작하라.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때 맨 처음 말한 사람은 장 프롤로였다. 연극을 시작하라. 그리고 플랑드르 놈들은 꺼져라. 그는 기둥 주위에 뱀처럼 몸을 감은 채 폐가 찢어지도록 있는 힘을 다해 소리질렀다. 군중은 박수를 쳤다. 즉시 연극을 시작해라. 장 프롤로가 이어서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장의 목을 매달겠다. 말 잘했다. 사람들이 외쳤다.
그 순간 분장실에 휘장이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나왔다. 단지 그 모습에 군중들은 갑자기 말을 멈췄고 분노는 마치 마법처럼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 사람은 불안해하며 사지를 떨었고 연신 허리를 구부리면서 대리석 탁자 쪽으로 나아갔다. 남자 시민 여러분, 그는 말했다. 그리고 여자 시민 여러분, 저희는 추기경님 앞에서 성모 마리아의 훌륭한 심판이라는 매우 아름다운 우의극을 상연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피터 역을 맡았습니다. 현재 추기경께서는 오스트리아 공작의 고결한 사절단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은 보대 성문에서 대학 총장님의 연설을 들으시느라 지체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께서 당도하시는 대로 곧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2장 피에르 그랭구아르. 추기경님께서 당도하시는 대로 곧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군중들의 천둥 같은 비난의 함성 속에 묻혔다. 즉시 시작하라. 당장 연극을 시작하라. 사람들은 비명을 질러댔다. 불쌍한 주피터는 절을 하고 덜덜 떨면서 더듬거렸다. 추기경님께서 사절단이 다행히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 그를 곤경에서 구해줬다. 난간 너머 대리석 탁자 주위에 빈 공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 길고 마른 몸이 그가 기대고 서 있는 원기둥에 의해 모든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떤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않았다. 비록 이마와 뺨에 이미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젊고 반짝이는 눈과 미소를 머금은 입을 지닌 키가 크고 빼빼 마르고 핏기 없는 얼굴에 금발머리인 이 사람은 오래 입어서 달아 반질반질한 검은 모직 옷을 입고 있었는데 대리석 탁자로 걸어 나와서 불쌍한 주피터에게 손짓을 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리둥절한 상태여서 그를 보지 못했다. 주피터, 그가 말했다. 이봐요 주피터. 누가 날 부르지?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사람처럼 주피터가 말했다. 나예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아, 주피터가 말했다. 그랭구아르 씨, 즉시 시작해요. 그가 계속 말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게. 주피터는 다시 한번 심호흡했다. 시민 여러분, 그는 소리를 질렀다. 즉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좋아. 사람들이 외쳤다. 그러는 사이에 마법처럼 폭풍을 잠재운 그 사람은 기둥의 어두운 곳으로 얌전히 물러갔다. 그때 구경꾼들이 있는 맨 앞줄에 서 있었던 젊은 여자 2명이 그를 불렀다. 선생님, 여자 중 한 명이 그에게 오라고 손짓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가씨들? 오,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에나르드가 매우 당황해하며 말했다. 이 애는 지스케트라 장시애느라고 하는데 선생님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대요. 이 연극이 재미있을까요? 지스케트가 말했다. 물론이고 말고요.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다소 힘주어 덧붙였다. 저는 이 연극을 만든 피에르 그랭구아르, 이하 그랭구아르라고 합니다. 갑자기 장 프롤로가 소리쳤다. 주피터, 우리를 조롱하는 거냐? 연극을 시작해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작하겠다. 높고 낮은 악기들의 음악 소리가 무대 안쪽에서 곧 들렸다. 휘장이 올라갔다. 네 사람이 무대에 나와서 깊은 존경심으로 절했다. 그리고 나서 음악이 멈췄다. 마침내 연극이 시작됐다. 그랭구아르는 기둥 뒤에 서서 연극을 듣고 보고 즐겼다. 하지만 처음의 환희는 빠르게 무너졌다. 누더기를 걸친 한 거지가 관객들을 방해하고 대담하게 외쳤다. 한 푼 줍쇼. 맹세하건대 장 프롤로가 말했다. 저건 클로팽 트루유프 이하 클로팽이다. 연극은 잠시 중단됐고 모든 사람들은 소란을 떨며 거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랭구아르는 기분이 매우 나빴다. 그는 무대 위에 있는 4명의 배우에게 소리쳤다. 계속해. 젠장 계속해. 배우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고 관객들은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안내인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다. 부르봉 추기경 날이요. 3장 추기경.
추경영의 등장은 청중을 당황스럽게 했다. 모든 사람들은 연단 위로 머리를 돌렸다. 추기경이다, 추기경이다.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되풀이하여 말했다. 불행히도 연극은 두 번째 잠시 중단됐다. 추기경은 연단 입구에서 잠깐 멈췄다. 그런 다음 들어와서 대대로 내려오는 귀족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주홍빛 벨벳으로 된 안락 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런 다음 안내인은 낭낭한 목소리로 알렸다. 오스트리아 공작의 사절단이요. 그때 오스트리아 막시밀리앙의 48명의 사절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2명씩 들어왔다. 모두 딱딱하고 다소 위험있고 격식을 차린 표정으로 벨벳과 다마스크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검은색 벨벳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예외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교활하고 재치 있고 강교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추기경이 그에게 세 걸음 앞으로 나가서 공손하게 절을 했다. 그의 이름은 강 시의 참사관이자 연금 수령자인 교무랭이었다. 4장 자크 코프놀. 강 시의 연금 수령자와 추기경이 서로 허리를 낮춰 절하면서 훨씬 더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주고받는 동안에 커다란 얼굴과 딱 벌어진 어깨의 키 큰 남자가 나타나서 교무랭과 나란히 들어오려고 했다. 그의 펠트 상의와 가죽 조끼는 주위의 벨벳과 비단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안내인은 마부가 몰래 들어오려는 것으로 추측하고 그를 멈춰 세웠다. 잠깐 이봐요. 들어가면 안 돼요. 이름이 안내인이 다그쳤다. 자크 코프놀. 신부는 옷장수요. 안내인은 주춤했다. 추기경은 안절부절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었다. 이틀 동안 추기경은 이 플랑드르의 곰들을 단장시켜서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전력을 다했지만 이 괴짜는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교무랭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안내인에게 다가가서 매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강시의 부시장님의 서기인 자크 코프놀 날이라고 말하시오. 안내인 추기경이 끼어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강시의 부시장님의 서기인 자크 코프놀 날이라고 소개하시오. 그것이 실수였다. 코프놀이 추기경의 말을 들었다. 아니야 젠장. 그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옷장수 자크 코프놀이라고 알아들었나 안내인?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라고. 젠장 옷장수라고. 그거면 충분해. 웃음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코프놀은 서민이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청중들도 서민이었다. 따라서 그와 그들 사이에 공감되는 즉각적이고 강렬하고 소위 말해서 동일 수준이었다. 권위자들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플랑드르 옷 장수의 건방진 태도는 이 모든 하층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지금 막 추기경에게 정면으로 대항한 이 옷장수도 동등한 인간이었다. 하지만 연극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 그 뻔뻔스러운 거지는 대공연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는 머리를 계속 흔들면서 말했다. 한 푼 줍시오. 추기경이 소리쳤다. 법원장, 저 불안당을 강물에 던지시오. 잠깐만요, 추기경님. 코프놀이 말했다. 그는 제 친구입니다. 추기경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옆에 있는 생트 죄느비에브의 사제에게로 몸을 기울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르그리트 공주가 오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공전하는 별남 놈을 여기로 보내셨군. 한편 추기경이 등장한 순간부터 그랭구아르는 자신의 연극을 살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다. 모든 시선의 유일한 중심인 추기경과 사절단으로부터 눈을 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용해진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시인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킬지도 모를 계략을 궁리했다. 선생, 그랭구아르는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요? 뭘요? 옆 사람이 말했다.
연극이요.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좋을 대로 하세요. 옆 사람이 대답했다. 그랭구아르에게는 이런 반승낙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들 사이에 섞여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연극을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무대 위에 있던 배우들은 연기를 시작했고 그랭구아르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의 작품의 나머지 부분이라도 들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창 연극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옷장수 코프놀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음과 같은 얄미운 말을 늘어놓았다. 파리 시민 여러분, 젠장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소. 내 눈에는 분명히 저기 무대 한쪽 구석에서 몇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그런데 저것을 소위 연극이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재미가 없군요. 이건 내가 들은 얘기와는 달라요. 사람들은 교황을 선출하는 광인 축제가 열린다고 약속했소. 내가 사는 강시에도 우리가 뽑은 광인 교황이 있소. 우리도 이곳처럼 사람들을 모은 다음 한 사람씩 차례로 머리를 구멍에 내밀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가장 흉측하게 찡그린 사람이 만장일치로 교황으로 뽑히는 거지요.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 동네 방식으로 교황을 뽑아보지 않으시겠소? 그랭구아르는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얼떨떨하고 화나고 분노한 나머지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군중들이 옷장수의 제안을 열렬하게 받아들였다. 그랭구아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5장 카지모도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코프놀의 생각을 실행할 준비를 했다. 대리석 탁자 맞은편에 위치한 작은 예배소가 얼굴 찌푸리기 대회의 무대로 선택됐다. 문 위에 있는 유리창을 깨뜨리고 동그랗게 구멍을 내고 그 속으로 경쟁자들이 머리를 내밀기로 동의했다. 곧 예배소는 경쟁자들로 가득 찼고 문이 닫혔다. 코프놀은 자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명령하고 감독하고 조정했다. 이렇게 떠들썩하는 동안에 추기경은 그랭구아르와 못지않게 당황해서 저녁 기도를 핑계로 수행원들과 함께 사라졌다. 추기경이 도착했을 때 매우 흥분했던 관중들은 그가 떠날 때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얼굴 찌푸리기 대회가 시작됐다. 구멍에 나타난 첫 번째 사람은 눈꺼풀을 빨갛게 뒤집어 까고 입을 떡 벌리고 이마를 찡그렸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하게 울렸다.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찌푸린 얼굴이 계속 나타났고 또 하나의 그리고 또 하나의 찌푸린 얼굴이 나타나서 웃음소리와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소리가 점점 고조됐다. 삼각형에서 사다리꼴까지, 원뿔에서 다면체까지, 분노한 표정에서 음란한 표정까지 모든 인간의 표정과 갓난 아기의 주름살부터 노인과 죽어가는 사람의 주름살까지 모든 세대의 표정들이 이어졌다. 어머나 망측해라. 저 낯짝 좀 봐. 저건 별로다. 저 황소 주둥이 좀 봐. 뿔만 없네. 다음 사람. 세상에 어쩜 저런 찡그린 얼굴이 다 있을까? 야, 그건 속임수야. 얼굴을 다 내봐. 숨 막혀. 한편 그랭구아르는 우울했던 첫 번째 순간이 지나가자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역경에 굴하지 않았다. 계속하시오. 그는 세 번째 말했다. 하지만 오직 그만이 연극을 구경하는 유일한 관람객이었다. 사람들의 등 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니, 착각이다. 그가 이미 위태로운 순간에 의논을 했었던 그 남자는 여전히 무대 쪽에서 돌아서 있었다. 그때 그랭구아르는 유일한 구경꾼의 충성심에 마음이 깊이 감동받았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팔을 살짝 흔들면서 말을 걸었다. 왜냐하면 그 착한 사람은 난간에 기대서 선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생,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뭐가요? 하품을 하면서 그 남자가 대답했다. 연극을 품위 있게 경청하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군요. 이 연극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남자가 대답했다.
꽤 재미있는 것 같소. 그랭구아르는 이 칭찬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렁찬 환호성에 섞여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에 의해서 그들의 대화가 잠시 중단됐기 때문이었다. 광인 교황이 뽑힌 것이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실제로 그때 창구멍으로 비치는 것은 매우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찌푸린 얼굴이었다. 사면체의 코, 말발굽 같은 입, 덥수룩한 붉은 눈썹 밑으로 가려진 작은 왼쪽 눈, 반면에 커다란 사마귀에 눌려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오른쪽 눈, 요새의 총한 흉벽처럼 여기저기 깨진 이빨, 굳은 입술, 그 입술 위에 코끼리의 어금니처럼 뻗어나온 이빨 하나, 두 갈래로 갈라진 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퍼져 있는 표정. 다시 말해서 아기와 놀라움과 슬픔이 한데 어우러진 얼굴이었다.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환호성을 질렀다. 사람들은 예배소로 돌진했다. 그들은 의기양양하게 그 운 좋은 광인 교황을 앞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놀라움과 경탄이 최고조로 달한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 찌푸린 얼굴은 그의 원래 얼굴이었다. 아니, 오히려 그의 몸 전체가 찌푸림 그 자체였다. 붉은 머리카락이 곤두서 있는 거대한 머리, 정면에서도 눈에 띄는 두 어깨 사이의 곱사등, 단지 무릎만 닿고 앞에서 보면 손잡이 하나에 반달 모양의 낫 두 개가 달린 이상하게 뒤틀려 있는 모양의 허벅지와 다리, 커다란 발, 괴물같이 생긴 손, 그리고 이 모든 기형과 더불어 형언할 수 없고 외경스럽기까지 한 건장하고 민첩하고 씩씩한 몸짓. 바보들이 방금 뽑은 교황이 그러했다. 이 애꾸는 거인이 예배소 입구에 나타났을 때 군중들은 즉시 그를 알아보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종치기 카지모도다. 노트르담의 꼽추 카지모도다. 그 불쌍한 사람은 별명도 많았다. 애를 뵌 여자를 조심하시오. 학생들이 소리쳤다. 임신하고 싶은 여자들도 조심해야지. 장 프롤로가 이어서 말했다. 여자들은 정말로 얼굴을 가렸다. 오, 끔찍한 원숭이 같아. 여자들 중 하나가 말했다. 흉측한 만큼 사악해요. 다른 여자가 대꾸했다. 악마가 분명해. 세 번째 여자가 덧붙였다. 오, 정말 불쾌한 얼굴을 가진 꼽추야. 반대로 남자들은 기뻐했고 박수를 쳤다. 이 난리 법석의 대상인 카지모도는 여전히 예배당 입구에 서서 침울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깜짝 놀란 코프놀이 그에게 다가갔다. 젠장, 내 평생 봤던 사람 중에서 가장 잘생긴 추물이군. 파리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교황이 될 자격이 있어. 너와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카지모도는 대답이 없었다. 빌어먹을 옷장수가 말했다. 귀가 먹었나? 사실 그는 귀머거리였다. 하고 싶을 때 말을 해요. 어떤 노파가 말했다. 종을 치다가 귀가 먹었죠. 하지만 벙어리는 아니에요. 그러는 동안에 모든 거지들과 천민들과 소매치기들이 학생들과 합세해서 줄지어 서기들이 쓰는 벽적으로 가서 광인 교황에게 입힐 마본지에 같이 생긴 교황관과 비웃음을 살 만한 법의를 가져왔다. 카지모도는 움츠리지 않고 사람들이 입혀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은 그를 얼룩덜룩한 가마에 태웠다. 12명의 교황 임원들이 어깨에 가마를 맸다. 그런 다음 관리에 따라 초라하고 요란한 행렬은 거리와 광장을 돌기 전에 재판소의 안쪽 회랑을 돌았다. 6장 에스메랄다. 이런 모든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그랭구아르와 그의 연극은 잘 버텼다. 그는 이 소동을 인정하고 관중들이 다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연극을 끝까지 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대공연장은 텅 비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관객 몇 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군중들이 광인 교황의 행렬을 따라서 나간 것임을 알았다. 갑자기 창가에 있던 어린 장난꾸러기 꼬마가 외쳤다.
에스메랄다다. 에스메랄다가 광장에 있다. 이 말은 마술 같은 효과를 나타냈다. 대공연장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이 쏜살같이 창가로 달려가서 밖을 보려고 벽으로 기어 올라가며 계속 말했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그랭고아르는 말했다. 무슨 뜻이지? 그는 대리석 탁자 쪽으로 몸을 돌렸고 연극이 중단된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머리를 푹 숙이고 완전히 포기했다. 그리고 법원의 계단을 내려가면서 목소리를 죽이며 투덜거렸다. 연극을 보러 와 놓고서 전혀 보지도 않다니. 클로팽, 추기경, 코프놀, 카지모도만 넋놓고 보고 연극에는 전혀 집중하지도 않고. 그런데 에스메랄다라는 말이 뭐지? 이집트 말 같기도 하고. 제2편 1장 진퇴양난. 1월에는 밤이 빨리 찾아온다. 그랭고아르가 재판소에서 나왔을 때 거리는 이미 어두웠다. 첫 번째 연극의 화려한 실패 이후 그는 집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감히 묵고 있던 숙소로 돌아갈 수 없었다. 집세는 그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재산의 12배였다. 오늘 밤 어디서 묵을지 잠시 생각하고 있을 때 광인들의 교황 행렬이 재판소에서 나와 환호성을 지르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들고 안뜰을 우르르 지나가는 것도 보았다. 이 광경을 보니 그랭고아르는 자해 입은 상처가 되살아났다. 그는 마음속으로 피를 흘렸다. 연극이 실패했다는 비통함 속에서 그날의 축제가 상기시키는 모든 것이 상처에 소금을 뿌렸고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했다. 아이들이 불꽃놀이 기구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빌어먹을 불꽃놀이, 그랭고아르가 말했다. 그때 절망적인 해결책이 그에게 떠올랐다. 광인 교황에게서도 불꽃이나 폭죽에서도 벗어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레브 광장으로 가자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는 중얼거렸다. 거기에서 기쁨의 모닥불로 몸을 녹일 수 있을 거야. 2장 그레브 광장. 오늘날 그 당시의 그레브 광장에 대해서 말하면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흔적만이 하나 남아있다. 그것은 광장 북쪽 모퉁이에 위치한 매력적인 소탑이었다. 광장의 동쪽 중앙에는 세 건물이 나란히 합쳐진 거대한 건물이 솟아 있었다. 그것은 역사와 용도와 건축에 따라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샤를 5세가 황태자 시절을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동궁이라고도 불렀고 시청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관청이라고도 불렸다. 1년에 거대한 기둥이 그 3층짜리 건물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둥집이라고도 불렸다. 그 당시 그레브 광장은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끔찍한 생각과 음침한 시청 때문에 매우 불길한 분위기가 풍겼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분위기가 스며 있다. 포석 중앙에 상설 교수대와 형틀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그것은 생기와 건강으로 가득 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곳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그 치명적인 곳에서 돌리도록 적지 않게 기여했다. 3장 집시 아가씨. 그랭고아르가 그레브 광장에 도착했을 때 추위로 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다. 그가 지나갈 때 주교의 물레방아 바퀴가 물을 튀겨서 상의가 흠뻑 젖었다. 게다가 연극이 실패해서 평소보다 떨림이 훨씬 더한 것 같았다. 그래서 서둘러 광장 한 보판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 쪽으로 갔다. 그러나 수많은 군중이 모닥불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군중과 모닥불 사이의 넓은 공간에서 어떤 아가씨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춤을 추면서 몸을 돌렸고 낡은 페르시아 양탄자 위에서 재빠르게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의 커다란 검은 눈동자는 번갯불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그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을 벌린 채 아가씨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아가씨가 정말로 깨끗하고 통통한 팔을 머리 위로 들고 탬버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을 때 그녀의 주름 하나 없는 금빛 가슴옷과
다양한 색깔의 부풀어 오른 치마와 드러난 어깨와 이따금씩 속치마 사이로 보이는 아름다운 다리와 검은 머리칼과 불꽃 같은 눈동자가 어우러져 그녀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창조물이었다. 그녀는 집시였다.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춤추는 아가씨를 더욱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엄격하고 침착하고 침울한 얼굴의 남자였다. 이 남자는 주위에 군중 때문에 옷이 가려져 있었고 35살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대머리였는데 관자놀이의 얇은 회색 머리칼이 몇 가닥 있을 뿐이었다. 넓은 이마에는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깊게 쑥 들어간 눈은 엄청난 젊음으로 불타오를 듯한 생명으로 깊은 정열로 번쩍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떼지 않고 집시 아가씨를 응시했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그 16살 아가씨가 춤추고 빙글빙글 도는 동안에 그의 몽상은 점점 더 침울해지는 것 같았다. 때때로 미소와 한숨이 그의 입술 사이에서 새어나왔지만 그 미소는 한숨보다 더욱 우울했다. 아가씨는 숨이 차서 춤을 멈추었고 사람들은 박수 갈채를 보냈다. 잘리, 집시 아가씨가 말했다. 네, 그랭구아르는 작고 예쁜 흰 염소 한 마리가 그녀에게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아가씨는 앉아서 우아한 동작으로 탬버린을 염소에게 내밀었다. 잘리, 그녀는 말했다. 지금이 몇 월이니? 염소는 앞발을 들더니 탬버린을 한번 쳤다. 실제로 지금은 1월이었다. 잘리, 어린 아가씨는 탬버린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계속 말했다. 오늘이 며칠이지? 잘리는 작은 금빛 발굽을 들고 탬버린을 6번 쳤다. 잘리, 집시 아가씨는 탬버린을 다시 돌리면서 계속 말했다. 지금 몇 시지? 잘리는 7번을 쳤다. 바로 그때 기둥집의 시계가 7시를 알렸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건 마술이다. 군중 속에서 음산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집시 아가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대머리 남자였다. 그녀는 몸을 벌벌 떨며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박수갈채가 터져 나와서 그 침울한 외침을 없애버렸다. 그때 그녀는 아랫입술을 비죽 내밀고 탬버린에다 사람들의 동전을 모으기 시작했다. 큰 동전, 작은 동전, 방패 동전, 독수리 동전이 비가 오듯이 쏟아졌다. 갑자기 그녀는 그랭구아르 앞을 지나갔다. 그랭구아르는 엉겁결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고 그녀는 멈춰섰다. 젠장, 그 시인은 주머니 속의 현실을, 다시 말해서 주머니가 텅 빈 것을 발견하고 말했다. 한편 그 예쁜 아가씨는 거기에 선 채로 커다란 눈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고 탬버린을 그에게 내밀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땀을 비오듯 흘렸다. 다행히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그를 구했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이 이집트 메뚜기야. 날카롭게 외치는 목소리가 광장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터져 나왔다. 그 어린 아가씨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뒤돌아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대머리 남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집스럽고 심술궂은 어떤 여자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집시 아가씨를 놀라게 만든 이 외침은 그곳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한때의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줬다. 저 여자는 투르롤랑 탑의 은둔자다. 아이들이 소리쳤다. 밥을 안 먹었나? 시의 급식소에 남은 게 있으면 갖다 주자. 모든 아이들이 기둥집으로 몰려갔다. 그러는 동안 그랭구아르는 춤추는 아가씨가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틈을 타서 그곳을 벗어났다.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에 자신도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 떠올라서 시의 급식소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개구쟁이들이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도착했을 때 식탁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때 광인 교황의 행렬이 그레브 광장에 도착했다. 재판소에서 출발한 이 행렬은 도중에 파리의 모든 불량배들과 도둑들과 한가한 불황자들이 합세해서
그레브 광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인원이 어마어마했다. 카지모도는 비록 귀머거리였지만 실제로 교황이 된 것처럼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고 있었다. 카지모도가 이렇게 반도취된 상태에서 기둥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남자가 군중 속에서 쏜살같이 달려나오더니 환한 몸짓으로 카지모도의 손에서 가짜 교황임을 상징하는 금빛 나무 지팡이를 잡아챘다. 이 남자, 이 무분별한 사람은 조금 전에 집시 아가씨의 구경꾼 틈에 서 있다가 위협과 증오의 말로 그 불쌍한 아가씨를 오싹하게 만든 대머리 남자였다. 그는 성직자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사람들 틈에서 나온 그 순간 그랭구아르는 그를 알아보았다. 아, 그는 깜짝 놀라 외쳤다. 아, 저분은 동 클로드 프롤로, 이하 클로드 프롤로 부주교다. 대관절 이 애꾸는 꼽추에게 무슨 볼일이 있으신 거지? 카지모도는 부주교가 있는 곳까지 한 번에 폴짝 뛰어서 그를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다. 신부는 교황관을 획 벗기고 지팡이를 부러뜨리고 번쩍거리는 법의를 찢어버렸다. 카지모도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맞잡은 채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런 다음 그 둘은 신호와 몸짓으로 이상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둘 다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신부는 화를 내면서 위협했고 카지모도는 엎드린 채로 초라하게 애걸하고 있었다. 이윽고 부주교는 카지모도의 억세게 보이는 어깨를 난폭하게 흔들더니 일어나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카지모도는 일어섰다. 두 사람은 어둡고 비좁은 거리로 들어갔고 아무도 감히 그들을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4장 한밤의 추격. 그랭구아르는 집시 아가씨를 따라갔다. 어쨌든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분명 어딘가에 잘 데가 있을 거야. 집시들은 인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누가 알아? 그는 그녀가 염소와 함께 쿠텔르리 거리로 가는 것을 보았고 그도 그쪽으로 갔다. 아가씨는 몇 분 전부터 그랭구아르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불편한지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심지어 한 번 멈추고 문이 반쯤 열려있는 빵집 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으로 그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골똘하게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랭구아르는 전에 이미 보았듯이 그녀가 입을 비죽거리는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그런 다음 그녀는 지나쳐 갔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숙이고 포석을 세면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서 아가씨를 따라갔다. 그런데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졌고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랭구아르는 서둘러서 걸었다. 그는 집시 아가씨가 두 남자의 팔 안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지르는 고함 소리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도와주세요. 야경대 양반들. 그랭구아르는 외쳤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다. 아가씨를 붙잡고 있던 남자들 중 하나가 그에게로 몸을 돌렸다. 그것은 카지모도의 무시무시한 얼굴이었다. 그가 다가와서 그랭구아르를 포석 위 4걸음 떨어진 곳으로 던졌고 쓰러진 아가씨를 한 팔로 안고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그의 동료는 그를 따라갔고 가엾은 염소는 애처롭게 울면서 그들을 따라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불행한 집시 아가씨는 비명을 질렀다. 멈춰라 악당아! 그 아가씨를 내놔라! 갑자기 옆 거리에서 나타난 기병 하나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손에 검을 들고 완전히 무장한 친위 헌병대의 중대장이었다. 그는 어안이 벙벙한 카지모도의 팔에서 그녀를 빼앗아 자신의 안장 위에 앉혔다. 바로 그 순간 놀라움에서 깨어난 그 무시무시한 꼽추가 그에게 돌진해서 자신의 먹이를 되찾으려고 하자 중대장을 바짝 쫓아오고 있었던 15명의 헌병들이 양날 검을 손에 쥐고 나타났다. 카지모도는 포위되고 체포됐다. 그는 으르렁거렸고 입에 거품을 물고 물어뜯었다. 그의 동료는
이렇게 싸우는 동안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집시 아가씨는 중대장의 안장 위에서 우아하게 몸을 들고 두 손을 그 젊은 남자의 어깨에 올린 다음 그의 잘생긴 얼굴과 방금 자신에게 베푼 도움에 매혹됐다는 듯이 몇 초 동안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헌병날이? 페비스 드 샤토페르, 이하 페비스 중대장이요. 아름다운 아가씨, 중대장이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페비스 중대장이 코스염을 쓰다듬어 올리는 동안 그녀는 화살처럼 말에서 땅으로 내려와 재빨리 사라졌다. 5장 위험한 결과. 그랭구아르는 길모퉁이의 포석에 완전히 낮아빠져 기절한 상태였다. 그러나 포석에 닿아 있는 몸의 일부의 차가운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자 그는 벌떡 일어났고 정신이 퍼뜩 들었다. 빌어먹을 애꾸는 꼽추 같으니라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방금 목격한 그 폭력적인 장면, 다시 말해서 집시 아가씨가 두 남자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있던 것과 카지모도에게 일행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리고 침울하고 오만한 부주교의 얼굴이 혼란스럽게 기억 속에 스쳐갔다. 이상한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다. 6장 깨진 항아리. 그랭구아르가 아래로 경사지고 내려갈수록 점점 더 진흙투성이에 가파른 좁은 길 안으로 몇 걸음 걸어 들어갔을 때 매우 기이한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여기저기 길을 따라 어떤 희미하고 형체가 없는 물체들이 길 끝에서 깜빡거리는 불빛을 향해서 기어가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두 손으로 폴짝폴짝 뛰고 있는 다리 없는 불행한 안즘뱅이였다. 안즘뱅이는 그랭구아르에게 처량하게 말했다. 적선 좀 하세요 나리. 적선 좀 하세요 나리. 악마에게나 잡혀가라.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지나쳤다. 그는 이 이동하는 물체들 중에 하나를 따라잡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매우 허약한 남자였고 절름발이의 곰배팔이였다. 빵 한 조각만이라도 살 돈 좀 줍시오 나리. 말할 줄도 아는군.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하지만 귀에 거슬려. 그는 계속 걸어가려고 했지만 세 번째로 어떤 이가 길을 막았다. 그는 수염이 난 장님이었다. 도와주세요. 저기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지금 내 지갑은 텅 비어 있는데 나에게 구걸을 하는 걸 보니 내 얼굴이 적선을 잘할 것처럼 생겼나 보지? 이보게 저번 주에 나는 마지막 셔츠를 팔았다네. 그렇게 말하고 장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계속 길을 갔다. 하지만 장님은 동시에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런 안진뱅이도 절름발이도 그들 옆에서 빠른 걸음으로 따라왔다. 그랭구아르는 달리기 시작했다. 장님도 달렸다. 절름발이도 달렸다. 안진뱅이도 달렸다. 그리고 그가 골목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안진뱅이들이, 소경들이, 그리고 절름발이들이 그의 주위에 때로 몰려들었고 외파리들과 애꾸는들과 상처 투성이의 문둥이들이 인접한 거리에서 나오거나 지하실 통풍구에서 나와서 아우성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비명을 질렀다. 모두 절뚝거리면서 불빛 쪽으로 세차게 움직였다.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 많은 군중이 뒤에서 막고 있었고 그 세 명의 거지가 그를 꽉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계속 걸을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거리 끝에 도착했다. 그 거리는 방대한 광장으로 통해 있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불빛이 흐릿한 밤 안개 속에서 깜박거리고 있었다. 그랭구아르는 자신을 꽉 붙들고 있는 세 명의 허약한 유령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광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봐, 어디 가는 거야? 절름발이가 목발을 팽개치면서 이제까지 파리의 포석 위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걸었을 그 최상의 다리로 그를 쫓아갔다. 그러는 사이에 안진뱅이는 똑바로 일어서더니 그랭구아르의 머리에 무거운 쇠 그릇을 씌웠고
수경은 타는 듯한 눈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어디죠? 공포에 사로잡힌 시인이 말했다. 기적궁이다. 슬그머니 다가온 네 번째 유령이 대답했다. 그 불쌍한 시인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진실로 그것은 이 시간에 정직한 사람이 결코 들어올 수 없는 가공할 기적궁이었다. 시험 삼아 이곳에 들어온 경찰들이나 병사들은 빵 조각처럼 사라지는 불가사의한 지역이었다. 도둑들의 도시, 파리라는 얼굴에 붙은 흉측한 사마귀와 같은 지역이었다. 집시, 성직을 박탈당한 수도사, 타락한 학생,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 모든 나라의 쓸모없는 놈들, 모든 종교인들, 즉 유태인, 기독교인, 이슬람 교도인, 우상 숭배자들이 상처투성이로 위장해서 낮에는 거지로 밤에는 산적으로 변하는 지역이었다. 이놈을 대왕님께 끌고 가자. 대왕님께로, 대왕님께로 모두가 외쳤다. 그들은 그랭구아르를 끌고 갔다. 누더기를 입은 거지들의 호의를 받아 마침내 도착했을 때 모닥불 근처에 통이 하나 있었고 그 통 위에 거지 하나가 앉아 있었다. 옥좌에 앉은 왕이었다. 그랭구아르를 꽉 붙들고 있는 거지 3명이 그를 이 통 앞으로 끌고 왔다. 그랭구아르는 감히 숨을 쉬지도 눈을 들지도 못했다. 이 악당은 누구냐? 그랭구아르는 벌벌 떨었다. 그 목소리는 바로 그날 아침 관중들에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라고 떠들면서 자신의 연극에 치명타를 날렸던 목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그 거지는 클로팽이었다. 날이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저는 작가입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클로팽은 말을 마칠 틈도 주지 않고 입을 열었다. 널 교수형에 처하겠다. 판결은 무시무시했다. 전하, 황제폐하, 대왕마마,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제 이름은 그랭구아르입니다. 오늘 아침 재판소의 대공연장에서 상연한 우의 극의 작가입니다. 아, 자네였군 선생. 클로팽이 말했다. 나도 거기에 있었지. 그런데 친구, 자네가 오늘 아침에 우리를 죽고 싶을 정도로 지루하게 했다고 해서 오늘 밤 사형시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저 악당을 일으켜 가차없이 매달아라. 클로팽이 신호했다. 도둑 몇 명이 둘러서 있던 자리에서 빠져나가 잠시 후에 돌아왔다. 그들은 두꺼운 말뚝 2개를 가져왔는데 그 아래쪽 끝에 다리 같은 지지대가 뻗어 나와 있어서 쉽게 땅에 박았다. 그들은 말뚝의 위쪽 끝에 대들보 하나를 가로로 놓았다. 그 전체 구조물은 매우 간편한 교수대가 됐다. 부족한 것은 없었다. 심지어 밧줄조차도 대들보 위에서 우아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둑놈들이 그를 의자 위에 올려 세웠다. 클로팽이 다가와 그의 목에 밧줄을 감았고 어깨를 두들겼다. 잘 가게 친구. 이제 빠져나갈 일이 없군. 그랭구아르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희망이 없었다. 모두 웃고 있었다. 준비됐느냐? 클로팽이 손뼉을 치려고 손을 폈다. 1초만 있었다면 세상이 끝장났을 것이다. 하지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그는 동작을 멈췄다. 잠깐만, 그가 말했다. 잊고 있었다. 목을 매달기 전에 그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관습이다. 친구, 이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다. 너는 여자 거지와 결혼하든지 밧줄과 결혼해야 한다. 여봐라. 클로팽이 외쳤고 다시 한번 큰 통에 올라갔다. 여봐라, 여자들아, 암컷들아, 너희 중에 이 건달을 갖고 싶은 음탕한 년이 있느냐? 그 불행한 사람은 여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요, 아니요, 그놈의 목을 매달아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더 재미있을 거예요. 운이 없군 친구, 클로팽이 말했다. 그러고 나서 통 위에서 일어섰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하나, 둘, 셋. 그는 외쳤고 교수대 쪽으로 돌아섰다. 바로 그때 도둑놈들 사이에서 고함 소리가 일어났다. 에스메랄다다, 에스메랄다다. 그랭구아르는 덜덜 떨면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돌아보았다.
군중이 갈라지면서 그 맑고 눈부신 사람에게 길을 내주었다. 정말로 집시 아가씨였다. 그녀는 사뿐히 걸어서 희생자에게 다가갔다. 예쁜 잘리가 그녀 뒤에서 따라왔다. 그랭구아르는 기진맥진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그를 살펴보았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예쁘게 비쭉거렸다. 내가 갔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실제로 변화는 유쾌했지만 급격했다. 거지들은 밧줄을 풀었고 시인을 의자에서 내려가게 했다. 어떤 고위층이 한마디 말도 없이 찰흙 항아리를 들고 왔다. 집시 아가씨는 항아리를 그랭구아르에게 줬다. 그걸 땅바닥에 던져요. 그녀가 말했다. 항아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형제여, 그 고위층이 말했다. 이 여자는 내 아내다. 누이여, 이 남자는 앞으로 4년 동안 내 남자이다. 가라. 7장 결혼 첫날 밤. 잠시 후 우리의 시인은 매우 아늑하고 따뜻한 낮은 아치형의 방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포근한 잠자리를 기대하면서 식탁에 앉아 예쁜 아가씨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조금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의자를 옮기기도 하고 염소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녀는 탁자 옆에 와서 앉았고 그랭구아르는 여유있게 그녀를 유심히 쳐다볼 수 있었다. 그는 몽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었다. 에스메랄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거리의 무희, 오늘 저녁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이 여자다. 분명히 나를 미친 듯이 사랑해서 그런 식으로 나를 데려온 아가씨다.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랭구아르는 아가씨에게 다가갔는데 너무 절도 있고 씩씩했는지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원하는 게 뭐죠? 그녀가 말했다. 난 당신 것이 아닌가요? 예쁜 아가씨. 당신은 나의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매우 천진난만하게 그는 그녀의 허리를 휘감았다. 그녀는 작은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펄쩍 뛰었고 몸을 구부리더니 손에 단도를 들고 몸을 다시 일으켰다. 당신은 정말로 대담한 악당이군요. 미안해 아가씨. 그랭구아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왜 나를 남편으로 삼았죠? 그럼 목이 매달리게 둬야만 했나요? 그럼 사랑에 대한 희망을 품은 자신에게 약간 실망한 채 시인이 말했다. 나하고 결혼한 건 교수대에서 나를 구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말이군요. 그러면 내가 어떤 딴 생각을 했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남편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가씨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말했다. 네, 당신의 마음에 들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죠? 남자예요. 그럼 나는 그가 말했다. 난 뭐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손에 검을 쥐고 뒤꿈치에 금 박차를 달은 남자여야 해요. 왜 나는 안 되나요? 그녀는 그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말했다. 난 나를 지켜줄 수 없는 남자를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가씨, 어떻게 카지모드의 소나기에서 용케 탈출했죠? 이 질문에 집시 아가씨는 떨었다. 오, 끔찍한 꼽축 같으니라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으면서 그녀가 말했다. 그놈이 왜 당신을 쫓았는지 알아요? 그랭구아르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모르겠어요. 어린 아가씨가 말하고 재빨리 덧붙였다. 당신도 나를 따라왔었죠. 왜 따라온 거죠? 정말로 그랭구아르가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어요.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이 당신을 왜 에스메랄다라고 부르나요? 시인이 물었다. 그녀는 구슬로 깬 줄로 목에 걸고 있는 작은 주머니를 가슴에서 꺼냈다. 그 주머니는 초록색 비단으로 되어 있었고 중앙에 에메랄드를 모방한 커다란 초록색 유리 세공품이 달려 있었다. 아마 이것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말했다. 누가 줬죠? 그녀는 입술 위에 손가락을 대고 그 부적을 가슴에 다시 넣었다. 에스메랄다는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그녀가 말했다. 어느 나라 말인가요? 이집트 말일 거예요. 내 생각에 그랭구아르가 말했다. 당신은 프랑스 태생이 아니군요. 몰라요. 부모님은 살아 계시나요? 그녀는 버릇처럼 입술을 예쁘게 삐죽거렸다.
난 당신 이름조차 몰라요. 내 이름요? 원한다면 알려드리죠. 그랭 구하르예요. 6살 때 난 고아가 됐어요. 6살에서 16살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16살 때 직업을 가지려고 했죠.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내가 모든 일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시인이 되기로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노트르담의 부주교님인 클로드 프롤로를 만났어요. 그분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학자가 된 것도 다 그분 덕택이죠. 보시다시피 나는 결혼하기에 그리 나쁜 상대는 아니에요. 그랭구아르는 말을 마치고 자신이 장황하게 늘어놓은 말이 그 어린 아가씨에게 미치는 효과를 기다렸다. 그녀는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페비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다음 시인에게 몸을 돌리고 말했다. 페비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랭구아르는 그것이 자신의 연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대답했다. 태양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태양, 그녀가 따라 말했다. 그것은 신이었던 아주 잘생긴 궁수의 이름이죠. 그랭구아르가 덧붙였다. 신이라고요? 집시 아가씨가 따라 말했고 목소리엔 어떤 열정적인 것이 깃들어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팔찌 하나가 풀려서 땅에 떨어졌다. 그랭구아르가 그것을 집으려고 몸을 숙였다. 다시 몸을 일으켰을 때 아가씨와 염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은 옆방 문을 잠그는 소리였다. 최소한 나에게 침대 하나 남겨놨겠지? 우리의 철학자는 방을 둘러보았다. 잠을 자기에 적합한 가구라고는 기다란 나무 상자 하나밖에 없었다. 참 이상한 결혼 첫날 밤이구나. 항아리를 깨뜨리는 이 결혼식은 아주 순수하고 구시대적인 구석이 있었어.